어젯밤까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여인이 오늘 아침 왕비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금빛 봉황이 수놓인 예복을 입은 그녀 앞에 20년간 그녀를 종면이라 부르며 구박하던 마님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마마, 제발 이 늙은 것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마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비는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20년. 그 긴 세월 동안 그녀가 받은 수모와 고통이 이 한순간에 모두 뒤집어졌습니다. 20년 전. 13살의 복순이는 가난한 농가의 셋째 딸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어 가족이 굶어 죽게 생기자 아버지는 복순이를 한양의 부유한 상인집에 팔았습니다. 쌀 2가마니가 그녀의 값이었습니다. 김대감 댁의 마님. 정씨는 복순이를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렇게 볼품없는 것을 데려왔어? 밥값이라도 할지 모르겠군. 그날부터 복순이의 지옥 같은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아침 준비를 하고 빨래를 하고 마님의 시중을 들었습니다. 한겨울에도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가 빨래를 해야 했고 한여름에도 뜨거운 부엌에서 불 앞에 서야 했습니다. 손은 갈라지고 얼굴은 그을렸지만 마님은 단 한 번도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종년아, 이리 와. 종년. 이것도 못하느냐? 종년 주제에 밥을 이렇게 많이 먹어? 종년. 그것이 20년간 복순이의 이름이었습니다. 이 채널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복순이의 운명이 어떻게 바뀌는지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마님에게는 외동딸 명옥이 있었습니다. 명옥은 복순이와 동갑이었지만 두 사람의 삶은 하늘과 땅만큼 달랐습니다. 명옥은 비단 옷을 입고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글을 배웠고 복순이는 무명 옷을 입고 찬밥을 먹으며 일만 했습니다. 명옥은 심술이 사나웠습니다. 복순이가 빨래를 널면 일부러 발로 차서 진흙탕에 빠뜨렸습니다. 복순이가 정성껏 만든 음식에 침을 뱉기도 했습니다. 더러운 종년이 만든 건 못 먹어. 그리고는 어머니에게 달려가 복순이가 자신을 때렸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마님은 사실 확인도 없이 복순이를 때렸습니다. 빗자루로, 부직갱이로, 손에 잡히는 대로. 천한 것이 감히 아가씨를 건드려? 복순이는 억울해도 울지 않았습니다. 울면 더 맞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5년이 흘렀습니다. 18이 된 복순이는 여전히 종년이었지만 어딘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몰래 명옥의 책을 빌려 글을 익혔고 마님이 잠든 후에는 달빛 아래서 책을 읽었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집에서 가장 글을 많이 읽은 사람이 종년이라는 사실을. 어느 가을날 김대감 댁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조판서의 조카 이상현이었습니다. 상현은 과거에 장원급제한 수재로 곧 입궁하여 왕을 보필할 인물이었습니다. 마님은 난리가 났습니다. 명호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이조판서 댁과 혼사가 성사되면 우리 집안이 달라진다. 명옥은 예쁜 옷을 입고 온갖 치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상현이 마당을 걷다가 한쪽 구석에서 책을 읽고 있는 복순이를 발견한 것입니다. 복순이는 잠시 틈을 내어 훔쳐 읽던 중이었습니다. 내가 그 책을 읽을 수 있느냐? 상현이 다가와 물었습니다. 복순이는 깜짝 놀라 책을 숨기려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리. 제가 감히. 아니. 계속 읽어보거라. 어디까지 읽었느냐? 복순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막힘없이 읽어 내려갔을 뿐 아니라 그 내용에 대해 자신의 생각까지 말했습니다. 상현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 스승이 누구냐? 스승은 없습니다. 혼자 익혔습니다. 그날 밤 상현은 김대감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명옥 아가씨가 아니라 저 종년을 아내로 맡고 싶습니다. 김대감과 마님은 기절할 뻔했습니다. 미쳤습니까? 천한 종면을 어떻게? 제 눈에는 그녀가 천하지 않습니다. 마님은 상현이 돌아간 후 복순이를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내년이 무슨 수작을 부린 거야? 요망한 것. 복순이는 아무 수작도 부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책을 읽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믿지 않았습니다. 3일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복순이를 창고에 가두었습니다. 명옥은 창고 앞에 와서 비웃었습니다. 종년 주제에 어딜 넘봐? 그 양반은 내 신랑감이야. 내년 같은 천것이 감히. 복순이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눈을 감고 버텼습니다. 그때 누군가 창고 문을 열었습니다. 상현이었습니다. 내가 데려가겠소? 상현은 쓰러진 복순이를 안아 들었습니다. 마님이 소리쳤습니다. 안 됩니다. 저것은 우리 집 종입니다. 내가 값을 치르겠소? 얼마요? 상현은 금 10량을 내밀었습니다. 복순이의 값이 쌀 2가마니에서 금 10량으로 올랐습니다. 아니, 상현에게 복순이는 그 어떤 것으로도 값을 매길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상현은 복순이에게 새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앞으로 내 이름은 수현이다. 맑고 밝다는 뜻이지. 복순이. 아니 수현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이 생겼습니다. 상현은 수현을 아내로 맞았습니다. 양반 집안에서 종년 출신을 며느리로 맞았다는 소문이 한양 전체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이조판서 댁이 쪽팔리겠군. 저 여자가 무슨 수를 썼을까? 하지만 상현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내 아내를 함부로 말하는 자는 내 원수다. 상현의 단호함에 감히 면전에서 무례하게 구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는 여전히 손가락질이 계속되었습니다. 결혼한 지 3년째 되던 해, 상현은 왕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왕은 병환 중이었고 상현에게 세자를 보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상현은 세자의 스승이 되었고 세자는 상현을 아버지처럼 따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세자가 수현을 보았습니다. 상현의 집을 방문했다가 우연히 마주친 것입니다. 세자는 22살, 수현은 25이었습니다. 세자는 수현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스승님, 사모님은 어찌 그리 고우십니까? 상현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 역시 매일 같은 생각을 합니다. 세자는 그날 이후 상현의 집을 자주 찾았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학문을 논하러 왔지만 사실은 수현을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수현은 세자의 마음을 알아챘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상현의 아내였고 세자는 나라의 미래였습니다. 이 감정이 어디로도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터졌습니다. 명옥이 시집을 왔습니다. 다름 아닌 세자의 외삼촌 집에. 명옥은 이제 세자의 외사촌 형수가 된 것입니다. 궁중연회에서 수현과 명옥이 마주쳤습니다. 명옥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어머, 이게 누구야? 종년이잖아.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종년이라고? 이조판서 댁며느리가? 명옥은 더 크게 말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설거지하던 종년이야? 종년 주제에 어딜 기어올랐어?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명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에는 분노도 수치도 없었습니다. 오직 고요함만이 있었습니다. 명옥은 오히려 그 눈빛에 기가 눌렸습니다. 왜 말이 없어? 부끄러워서 그래? 명옥이 다시 공격했습니다. 그때 세자가 나타났습니다. 누가 이조판서 댁종부를 모욕하느냐? 명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저하. 이 자리를 떠나라.
명옥은 치를 떨며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명옥은 복수를 다짐했습니다. 종년이 자신보다 잘 살고 세자까지 그녀를 감싸주다니 도저히 참을 수 없었습니다. 명옥은 어머니 마님과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전연을 끌어내릴 방법이 있어요. 마님의 눈이 빛났습니다. 무슨 수냐? 세자가 전연을 좋아해요. 이걸 이용하면 돼요. 그들은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수현이 세자를 유혹한다고. 이조판서 댁며느리가 세자와 밀통을 한다고.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고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왕이 상현을 불렀습니다. 내 아내가 세자를 꼬드긴다는 소문이 있다. 사실이냐? 상현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거짓입니다. 전하. 그렇다면 왜 이런 소문이 도느냐? 소신의 아내가 종년 출신이라 질투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세자가 내 아내를 보는 눈빛이 심상치 않다는 것은 나도 안다. 소문이 사실이 아니라 해도 이대로 두면 나라가 시끄러워진다. 왕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내 아내를 궁 밖으로 내보내라. 상현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아내와 헤어지라는 명령이었습니다. 하지만 왕명을 거역할 수는 없었습니다. 상현은 수연에게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어디로 가겠소?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걱정 마세요. 수연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상현의 가슴을 찢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데리러 가겠소? 기다려주시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새벽녘에 조용히 떠났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수연은 고향 마을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며 살았습니다. 그를 아는 사람이 드문 시골에서 수연은 마을의 스승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수연을 따랐고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상현은 매달 편지를 보냈습니다. 언제나 같은 말이 담겨 있었습니다. 곧 데리러 가겠소?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소문을 퍼뜨린 자들이 누군지 밝혀졌지만 마님과 명옥은 이미 권력을 잡은 외척 세력과 손을 잡은 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왕이 승하했습니다. 세자가 왕위에 올랐습니다. 27의 세왕은 즉위하자마자 상현을 불렀습니다. 스승님, 이제 그분을 모셔 오십시오. 상현이 수연을 데리러 왔습니다. 오래 기다렸소?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기다린 것 없습니다. 여기서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정말 그랬습니다.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었습니다. 한양으로 돌아온 수현은 달라진 세상을 보았습니다. 새 왕은 파격적인 개혁을 단행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왕이 수현을 독대했습니다. 과인이 그대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소? 왕은 한참을 망설이다 말했습니다. 과인의 왕비가 되어주시오. 수현은 놀라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저하. 저는 상현의 아내입니다. 알고 있소. 그래서 스승님께 먼저 허락을 구했소. 상현이었습니다. 상현은 왕에게 말했던 것입니다. 전하께서 수현을 왕비로 삼으신다면 수신은 기꺼이 물러나겠습니다. 왕이 물었습니다. 왜 그리하시오? 그대도 수현을 사랑하지 않소? 상현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수현은 왕비가 될 사람입니다. 처음 그녀를 보았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수현은 상현에게 달려갔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저는 당신의 아내로 살고 싶습니다. 상현은 수현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보다 더 좋은 사람이 있소. 그리고 당신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사람이요. 왕비 책봉식이 열렸습니다.
경복궁 근정전에서 거행된 의식은 장엄했습니다. 금빛 봉황이 수노인 예복을 입은 수현이 옥좌 옆에 앉았습니다. 종년이었던 그녀가 이 나라의 국모가 된 것입니다. 모든 신하와 명문가의 부인들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 마님과 명옥도 있었습니다. 외척 세력이 몰락하면서 그들의 권력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그들은 그저 평범한 양반 부인일 뿐이었습니다. 마마. 천세 천세 천천세. 마님은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습니다. 20년 전 13살 소녀를 쌀 두 가마니에 산 그 여자가, 종년이라 부르며 때리고 굶기던 그 여자가 이제 그 앞에 엎드려 있었습니다. 의식이 끝난 후 왕비는 마님을 독대했습니다. 마님은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마마. 죄송합니다. 옛날에 제가 무지해서. 왕비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마님. 고개를 드세요. 마님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왕비의 눈에는 분노도 원망도 없었습니다. 마님 덕분에 제가 강해질 수 있었습니다. 마님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추운 겨울에 빨래를 하며 인내를 배웠습니다. 굶주림을 견디며 의지를 키웠습니다. 누명을 쓰고도 참으며 지혜를 얻었습니다. 마님이 주신 고통이 저를 왕비로 만들었습니다. 마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용서가 아니라 부끄러움의 눈물이었습니다. 자신이 천하게 여겼던 종년이 자신보다 훨씬 큰 사람이었다는 것을 이제야 깨달은 것입니다. 명옥도 불려왔습니다. 명옥은 여전히 새침하게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두려움이 가득했습니다. 명옥. 내가 퍼뜨린 소문으로 나는 5년간 남편과 떨어져 살았다. 명옥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 5년이 나에게는 축복이었다. 백성들 속에서 살며 그들의 삶을 배웠다. 그 경험이 없었다면 나는 좋은 왕비가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왕비는 일어섰습니다. 너를 벌하지 않겠다. 대신 내가 할 일이 있다. 가난한 아이들을 가르치는 학당을 열어라. 내 남은 인생은 남을 돕는 데 써라. 수현 왕비의 치세 아래 나라는 평화로웠습니다. 그녀는 종년 출신답게 백성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굶주린 자의 배고픔을, 억울한 자의 분노를, 차별받는 자의 슬픔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만드는 정책은 늘 백성을 향했습니다. 상현은 영의정이 되었습니다. 왕과 왕비를 보필하며 나라를 이끌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상현이 아내를 왕에게 빼앗겼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상현은 미소 지을 뿐이었습니다. 빼앗긴 것이 아니라 제자리를 찾아준 것입니다. 세 사람의 관계는 세상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은 수현을 사랑했고 상현도 수현을 사랑했고 수현은 둘 다를 마음에 두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혼란이 아니라 조화였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입니다. 마님은 얼마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죽기 전 그녀는 왕비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마마. 저승에서 만나면 제가 마마의 종이 되겠습니다. 왕비는 그 편지를 읽고 조용히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움은 오래전에 사라졌지만 그 세월의 무게는 여전히 가슴 한구석에 남아 있었습니다. 명옥은 정말로 학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억지로 시작했지만 아이들을 가르치며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의 반짝이는 눈을 보며 그녀는 처음으로 진정한 기쁨을 느꼈습니다. 내가 왜 그토록 질투했을까? 내게도 이런 기쁨이 있었는데. 어느 봄날 왕비는 홀로 궁궐 정원을 거닐었습니다.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걸으며 지난 삶을 돌아보았습니다. 쌀 두 가마니에 팔려온 13살 소녀. 종년이라 불리며 살았던 20년. 누명을 쓰고 쫓겨났던 5해. 그 모든 것이 지금의 자신을 만들었습니다.
복순아. 어디선가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미안하다. 복순아. 왕비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괜찮습니다. 저는 행복합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종년이었던 소녀는 이제 없습니다. 대신 이 나라의 어머니가 된 여인이 있습니다. 고통이 그녀를 부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벚꽃 잎을 흩날렸습니다. 왕비는 눈을 감고 그 바람을 맞았습니다. 새로운 아침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종년 주제에 어딜 가느냐고 물었던 사람들에게 그녀는 대답했습니다. 왕비의 자리까지. 아니, 그보다 더 높은 곳까지. 사람의 가치는 태어난 곳이 아니라 살아가는 방식이 결정한다는 것을 온 나라에 보여주며